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금리 하락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이른바 영끌 열풍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과 주식 또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회복하는 시기를 틈타서 각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비상장 주식의 상장 압박 임박이다. 자사의 코인이 상장하면 10배의 수익이다. 이런 상장을 미끼로 한 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해서 SNS나 인터넷 등의 허위 정보를 배포하고요. 투자자에게 실체가 없는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검증하기 어려운 사업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라 특히 어르신들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1대1 채팅방이나 이메일, 문자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우리는 너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유언 노트라는 제목의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요즘 카페에 수박에 이어서 이 과일의 메뉴가 일제히 등장했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올해도 제철 맞은 이 과일의 달력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과일은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다양한 품종들이 출하되고요. 각 품종마다 수확해서 맛볼 수 있는 기간이 1, 2주에 불과하다 보니까 달력이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신비, 대극천, 납작 등의 품종이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이 과일을 사기 위한 티켓팅이 벌어지면서 복캐팅이란 말까지 등장했는데 이 과일 과연 뭘까요? 강력한 힌트 하나 드릴까요? 백도, 황도와 같은 통조림도 있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소문으로만 돌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계란 가격 담합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인 대한상란계협회가 회원들에게 제공해온 산지 계란 가격에 대한 정보가 문제가 된 건데요. 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가격에 따라 회원들이 거래를 하도록 강제했느냐를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정위가 대한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입니다. 그제였는데요. 이영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이날 오후 2시에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계란, 닭고기 등 가격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계란은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에 공정위가 오송 소재의 대한산란계협회 그리고 경기 충남지회 등 총 3곳의 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가 협회에 두고 있는 혐의는 협회가 발표하고 있는 산지 가격을 회원사들이 따르게 강제하면서 계란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여부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전부터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설마 정부가 담합 혐의로 조사에 나설까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산란계 협회는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오전에 계란 수급 문제를 좀 잘 풀어보자는 취지로 회의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급 문제를 잘 풀어보자는 회의까지 했는데 전격적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행된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산란계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그러니까 16일입니다. 이 확인을 해보니까 10시 30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오송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대한산란계협회와 대한양계협회, 식용단 선별포장업협회라는 곳도, 그리고 또 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란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양식이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농식품부가 회의를 주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산 계란을 수입하겠다, 아니면 사용 면적 확대에 따라서 시설 투자 자금을 한 145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농협과 자조금을 활용해서 계란 가격 할인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있었지 공정위 담합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산란계 협회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밀을 요구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 입장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계란 수입, 그리고 시설 자금 추가 지원하고 그 계란 할인 행사 같은 이런 내용들이 기재부 1차관이 진행한 물가관계 장관 차관회의의 자료에 모두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 오전 회의에서는 이 내용만 쏙 빼놓고 계란 수급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주장이 산란계협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정부하고 산란계 협회가 지금 산란계 사용 면적 확대를 두고 지금 헌법 소원까지 내는 등의 이제 날선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하반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산란계 사이에 기생하고 있는 진드기가 문제가 되면서 이걸 박멸하기 위해서 이제 살충제를 좀 과다하게 사용을 했고요. 이게 계란에서 검출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도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해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후 산란계 사용 면적을 기존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늘리는 게 이제 해결 방안이 됐고요.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두 차례 시행이 연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올 9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행이 되면은 지금 오르는 계란 가격 문제도 아닐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사용 면적을 0.05에서 0.075제곱미터로 늘리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사육 규모가 33% 감소를 하고 현장에 이게 잘 적용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14%가량 사용 마리수가 감소한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 면적을 늘리게 되면은 최소 14%가량 계란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물론 다른 대책들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계란 유통업계에서도 지금 오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우려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계란이 없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을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수입하는 계란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처럼 0.075제곱미터의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에서 생산된 것이냐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살충제 문제를 동물복지로 풀어낸 사안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서 수입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같은 기준, 그러니까 케이지 면적이 같은 기준에서 생산된 계란을 수입하는 게 맞는 이치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처럼 0.075 케이지에서 계란을 생산하는 나라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동물 복지 수준을 이제 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풀어놓고 키우는 닭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비싸서 물가 안정 요구로는 수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산란계 협회에서는 계란 가격 정보를 왜 회원들에게 제공을 했을까요? 이 과거에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활용되고 있는 산지 계란 가격 정보가 있었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도 30년도 훨씬 더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대한양계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류의 가격 정보를 제공해 왔었고요. 또 산란계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후부터는 이게 산란계협회가 해당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이게 바로 경매를 통해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소대지하고는 달리 계란은 이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통인들의 DC 그러니까 할인 요구가 있었고요. 또 후장기라고 판매 후에 대금을 정산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방어 차원이죠. 산지 수급 동향하고 거래 가격 등을 조사해서 회원사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농수산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은가요?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찬 말일까요? 아니면 미안함과 후회가 남는 말일까요? 통상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은퇴 자금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유언 노트라는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책을 지은 유성호 교수님 어떤 분인가요?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또 셀럽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법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학교실 이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촉탁 법의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27년간 3,000건 이상의 부검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네.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법의학자들이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길들을 걷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이제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가 죽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연명치료, 존엄사 등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서울의 최고의 죽음 강의 내용을 담은 이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 저도 봤는데 되게 감명 있게 봤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법의학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랑 철학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간이 나와서 저도 나오자마자 이제 사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의학자는 사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직업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분도 아까 3,000건 정도의 부검을 했다 그러면 네. 죽음을 3,000번 이상은 맞이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학자는 죽음과 이렇게 매번 만나야 되고 또 수많은 죽음에 대해서 또 기록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이제 죽음을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오랫동안 이제 죽음을 떠올리고 공부하면서 죽음을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우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화두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일이 없다면 지금 오늘 뭐 할까? 이 질문도 우리 그냥 영화 같은 데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 내일 없다면 나 지금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자기한테 던지고 살면 죽음이 우리한테 또 다른 의미로 또 다가올 수 있고 오늘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는 게 죽음이지 않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지 않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제 죽음을 배우고 유언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책 속에서. 그래서 이 책을 그 느낌 속에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저도 막 빈둥빈둥 좀 나태해질 때 예.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런 생각이 아직 또 그 생각하기는 아주 많이 젊으신 것 같은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 죽음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고 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결국 죽음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게 자신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크게 유언 노트라는 제목처럼 책은 크게 3개의 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노트는 이제 죽음을 배우는 시간. 이 사람들이 왜 죽느냐, 왜 사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노트에서는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면 두 번째 노트는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는 과정. 어차피 맞이하는 죽음이라면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두 번째 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노트는 이제 삶을 기록하는 과정. 그래서 이 삶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면서 해야 되느냐. 거기 나온 내용이지만 장례는 어떻게 할 거냐, 연명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유언을 어떻게 남겨놓을 거냐. 이런 자기 삶에 대한 기록하는 문제들이 세 번째 노트에 담겨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이제 세 번째 노트 부분. 네,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요?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유언서 써놓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매년 1월 1일 날 유언서를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매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 네. 날에 끝을 적는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날로 그래서 그분한테 만들었네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일단 매년 한번 어차피 자산을 정리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모아놨던 자산들이나 내가 여태껏 쌓아놨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나눠줄 건지를 매번 정리하게 되면 네. 새해 계획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부가적인 효과도 있답니다. 어떤 효과죠? 이걸 쓰면 자식들이 손자들 데리고 꼭 그날은 온답니다. 그걸 들으러 그래서 오시나 듣기도 봐요. 하고 또 안 나왔다가 또 혹시 자기한테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경환 님이 저는 평소처럼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던 대로 살다 가겠어요. 전 죽음이 끝난다기보다 쉬거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셨네요. 맞는 근데 또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평탄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소원이죠. 근데 네. 대부분 또 살다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는 것들이 되게 좋은 지금 삶을 더 살게 낫게 사는 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박신홍님은 미안함과 감사함 다 유언노트에 쓸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그러시구나. 예.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방송하면서 어떤 내용 쓸지 같이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가져온 질문인데요. 우리는 대체 왜 죽는 걸까요? 왜 죽어야 될까요? 그 질문 진짜 많이 해도 이제 과학자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반드시 나오는 게 텔로미어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이제 정자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세포가 계속 분열해 나가는 거 결국은 그게 수십 조 개 이상으로 막 분열하면서 이제 인간이라는 개체가 이제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제 DNA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도 같이 막 분열을 해 나가는데 이 염색체 끝단 부분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텔로미어라는 게 뭐냐면 염색체 끝에 위치하면서 이제 특별한 구조, 세포의 수명이나 노화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분열을 반복해 나갈수록 이게 자꾸 닳아서 없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헤이플릭 한계라고 하는데 보통 인간의 경우에는 50번에서 70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헤이플릭 한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걸 뭐로 저는 많이 비유하냐면 운동화 끝맬 때 끝에 부분에 가만 테이핑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운동화 오래 신으면 자꾸 날아서 이제 운동화 끊기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끝 부분에 있는 텔로미어가 세포 염색체 끝에 있는 것들이 자꾸 닳아 없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사멸해 버리는 거가 되죠. 그럼 우리 몸 속에서 유일하게 계속 분열을 해내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짧아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암이라는 게 그냥 계속 이 한계 없이 계속 분열을 하다 보니까 몸속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다른 대부분의 이제 염색체들은 분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노화와 죽음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텔로미어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이 이제 처음부터 뭐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죽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즉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그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걸 좀 네. 연구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짧아서 죽는 거라고 하면 그걸 안 짧아지게 하거나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텔로머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효소인데 이게 텔로미어를 추가해 줄 수 있는 효소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어디 있냐고 찾아보게 되면 이제 우리 몸속에 보면은 이거면 랍스터 있잖아요. 랍스터. 네. 랍스터에는 이 텔로머레이스라는 게 있대요. 오, 그래서 그래요? 랍스타는 이론적으로는 영구히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계속 이게 텔로미어가 안 줄어들고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텔로머레이스를 어떻게 인간에게 네. 적용시키면 예. 그 삶을 좀 연장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연구가 되고 인간의 있는 몸속에서 건가요? 이제 이 텔로머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정자와 낭자 네. 거기는 있어서 계속 분열을 해 나가는데 체세포 속에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은 현대과학에 맞물려 좀 많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텔로머레이스가 체세포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오래 영구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또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말 꺼내긴 쉽지 않은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방송에서 해도 될까? 라는 한번 검열을 하게 이번에요? 예, 되더라고요. 이게 죽음 이야기를 아침 방송에 나가가지고 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래서 어렵다. 근데 이게 교수님 책에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또 전체적인 시스템하고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것도 같이 발달을 해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시스템을 보면 크게 한 인생을 5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이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첫 살펴보면 번째 좋겠어요. 단계는 뭐냐 그러면 영유아기입니다. 1세부터 5세 정도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 대부분 이제 뭐 양육 지원이나 건강 보건,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이런 서비스가 이제 국가에서 제공해죠. 영유아기 대상으로 네. 5세 이하 사람들 대상으로.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아동 청소년기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10대 중후반 과정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년기라고 하는데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25살까지요. 29살. 그러면은 본인은 청년이 돼요. 네. 저는 34살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청년을 규정한 나이가 19세부터 34살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청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막 정책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청년 일자리 정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하고 이 시기에 이제 혼인, 출산, 주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34살까지 그게 네. 되더라고요. 청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고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중장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중장년층이 돼도 요즘은 이제 출산이나 혼인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들이 요즘 많잖아요. 너무 늦게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네. 그런 이슈들은 여전히 남고 있고 중장년이 지나고 나면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노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계산해봤더니 아직은 중장년층에 있는 것 같고 노년층까지 아직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노년층이 되면 그때는 또 이 시기에 집중되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의료, 그다음에 장년 일자리도 있잖아요. 노년층 일자리들 문제, 노후 상속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노년이라고 하면 이 시기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노후 준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주로 노후 준비라는 게 이제 은퇴 잔금을 준비하는 돈 문제와 관련된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바깥에 저자는 이제 노년층에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거는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준비하는 것들이 노년층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가 아니냐. 네. 그래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들도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과제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노후 죽음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좀 많이 포함돼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잘 살아간다는 것들이 다른 의미로 보면 곧 잘 죽는 거와 같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노년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웰다잉을 준비하는 부분들도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유성호 교수님 네. 성함이 네. 되게 낯이 익어서 네.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제일 듣고 싶었던 강의가 맞아요. 죽음의 과학적 이해였거든요. 그거는 꼭 입학을 하게 되면은 졸업 전에 들어야 된다. 이거 유명한 강의였어요. 근데 수강 신청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졸업 때까지 결국에는 못 들었거든요. 한 책을 사보시면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책하고 이 책 전에 이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 책이 이제 강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성호 교수님이 한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삶의 의미는 신이 주신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그런 메시지를 주는 말인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렇죠. 기억이 대학교 있어요. 때 인기 있는 강의는 두 종류가 있죠. 정말 좋은 강의라 학점을 정말 잘 주는 맞아요. 유성호 교수님 강의는 정말 좋은 강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프랑스 철학자인 저도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라는 분이 죽음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데 저도 이거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제 죽음은 1인칭 죽음, 2인칭 죽음, 3인칭 죽음이 있대요. 오, 인칭도 네, 있는 그리고 거예요. 그 소설책 같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1인칭 죽음이 뭐냐면 자기의 죽음입니다. 이건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는 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니까 1인칭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게 네.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죽음이 더 불안하고 미래의 두려운 것 일이니까 같아요. 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미래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은 거. 그래서 1인칭 죽음에 대한 접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피하고 싶은 맞아요. 생각을 가진 거고, 그다음에 2인칭 죽음은 뭐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뭐 친한 가족, 친한 친구나 아주 우리 가족들 중에 아주 가까운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죽음에 되면 비로소 죽음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확 와닿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아니야, 아닐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왜 되고. 돌아가셨을까 뭐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2인칭 죽음을 접했을 때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죽음은 이제 3인칭 죽음, 자신과 크게 관계없는 타인의 죽음인 거고, 뭐 미디어나 통계로 접하게 되는 죽음을 딱 우리가 듣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고 안타깝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얼마 안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네. 이런 3인칭 죽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죽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사람들을 뭐 1인칭 죽음이나 2인칭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모든 죽음을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인칭 죽음은 또 이런 의미를 갖는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우리가 죽음을 꺼리게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칭 죽음이나 2인칭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불안함과 아니면 상실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자와 같은 법의학자들은 3인칭으로 혹시 죽음을 바라보나요? 1인칭, 2인칭으로 받아보면 그가 3,000건 가까운 부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들은 느끼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제 3인칭 관점에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게 이제 법의학자들의 관점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죽음의 특징들이 이제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모든 호모사피엔스는 사후에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죽음의 첫 번째 특징이 불가역성. 네. 돌릴 수 없다. 그렇죠. 두 번째,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건 보편성이죠. 네. 피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한성. 그다음에 서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입증할 방법도 없다. 불가지성.
네. 알 수 없다. 그다음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부동성, 그리고 죽음에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는 인과성, 이런 게 이제 법의학자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죽음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본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 네, 알죠. 이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우리 이거 고등학교 때 맨날 외치고 다니는 카르페 디엠. 네. 우리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말고 이 시기를 즐기면서 열심히 놀자는 의미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카르페 디엠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호라티우스라는 라틴어 시에서 나온 말인데 요 말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거를 연결하면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그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에 충실하라. 맞아요.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질문을 던지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기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에서 이제 죽음으로 완결되는 게 삶이라고 본다면, 죽음이 없는 삶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뭐 죽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지루한 삶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8937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이 살아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뒤돌아보지 말고 반성할 게 있으면 잠깐 반성을 하고 그렇게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직은 젊고 또 건강해서 죽음이 참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때도 지금 젊고 건강한 이때도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 지금 살아서 준비해야지 죽어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저자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8가지 방법들을 한 제시라고, 이제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2가지가 이거랍니다. 어떤 거예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하고 싶은 거 못한 거라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일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경력이 되도록 만드는 게 좋다. 보통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벌면 그게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는 일을 막 싫어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게 하는 일은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별도로 이제 말고 취미 삼아서 이제 계속해 나가는 것들, 그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오랜 기간 공을 들이면 그 취미가 다시 또 일이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놓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중에 이제 제가 관심 갖게 본 거는 죽음과 관련된 서류들을 좀 미리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남한테 맡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죽음과 같은 의사결정들을 하지 않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해보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예로 뭐 유언장을 쓴다거나 사전 의료,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걸 쓰거나 장기 기증 사약서를 쓰거나 이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유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제 유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이라는 건 이제 단독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잖아요. 네.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하는 건데, 만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는데, 유언서 작성 방법은 자필 증서, 자기가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요. 녹음하거나 공증받는 방법이 있고요. 비밀 증서나 구수 증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자필 증서. 자기 손으로 쓰는 겁니다. 네. 전체 문장을 자기 손으로 다 쓰면 되고요. 이거는 자기 손으로 쓰니까 비밀 유지하기도 쉽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비용도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잘못 쓰면 유언서로서 효력을 갖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뭘 써야 되냐 그러면 전체 문장을 자필로 쓰고요. 유언장의 작성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작성일자, 그다음에 날인을 하는데, 이때 날인이라는 거는 뭐 손도장을 찍어도 되고 인감도장을 찍어도 되는데 사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쓰시고, 이거 자필증서 유언서는 당장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언을 남기신 분이 돌아가시면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검인 절차를 거쳐서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유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음에 의한 방법도 있는데 이제 자필증서 쓸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녹음하고 끝낸다는 게 아니고 증인이 같이 나와서 유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하고 증인의 이름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녹음으로 하는 것들도 효력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언의 방법은 없을까요? 돈을 좀 쓰면 됩니다. 돈이요? 네. 공정증서라는 방법인데 우리 흔히 공증받는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유언을 쓰겠다 그러면 공증사무실 같은 걸 찾아가면 증인 2명이 오셔서 이제 유언 내용들을 듣고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작성을 해주면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 이제 공증인이 공증인을 꽝 찍어주잖아요. 네. 그럼 그 자체로서 유언서로 효력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돈이 좀 들어간다라는 게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삶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 오늘 공감이 많이 됩니다.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유언 노트라는 책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상무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 그동안 좋은 책과 함께 은퇴 설교에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청취자분들께 해주시죠. 제가 이제 봤더니 한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한 50권 정도 넘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더라고요. 네. 뭐 그중에 어떤 책은 가슴에 와닿았을 거고 어떤 건 나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하실 텐데 항상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간접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간접 체험이요. 인생을 살면 하나의 길밖에 갈 수 없는데 나의 길 말고 다른 사람의 여러 길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 길들을 다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책이나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저도 이 50가지 책 넘는 책 소개해주면서 다른 체험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됐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 네,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상무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셨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현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 복숭아였습니다. 9511님 복숭아, 9352님 복숭아 너무 맛있어요. 7339님 복숭아 안녕하세요. 새싹 청취자입니다. 20년 전 이탈리아 여행에서 납작 복숭아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2017년도에 이탈리아 여행에서 납작 복숭아 처음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2551 님 복숭아 어제 동서가 신비 복숭아를 갖고 왔어요. 겉은 천도 복숭아고 속을 잘라보니까 백도같이 아주 작고 예쁜 복숭아더라고요. 한 입 먹어보니까 진한 단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으로 나와 얼른 답해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분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